혹시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고교학점제 기사라고 검색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고교학점제 취지만 놓고 보면 정말 괜찮은 제도입니다. 학생들이 자기 진로와 적성에 맞춰서 과목을 고르고 스스로 공부 방향을 잡아간다. 말만 들으면 너무 좋죠. 이걸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 놀랍게도 부정적인 기사가 정말 많아요. 아니, 많다기보다 부정적인 기사만 보입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석 달 벌써 폐지 청원 나선 교사들 외. 경향신문이고요. 2025년 5월 기사예요. 도입 석 달 만에 교사들이 폐지를 하자고 나선 거예요. 또 있습니다. 정교조 고교학점제 폐지 촉구, 교육 불평등 경쟁 심화. 2025년 11월 기사예요. 5만 7천 명 서명까지 받아서 국가교육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학생들도 비슷합니다. 고1의 72%는 고교학점제 폐지를 원한다. 고1 학생 10명 중 7명이 폐지를 원한다고 나온 겁니다. 자, 보세요. 학생도 불만입니다. 교사도 불만이고요. 학부모도 불만이에요. 이 정도면 거의 만장일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의견이 한쪽으로 모이는 일이 흔치 않은데 고교학점제에서는 그게 됩니다. 좀 씁쓸한 일이긴 한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더 신중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고교학점제는요. 2025년 3월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9월에 교육부가 개선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고요. 다시 12월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2026년 1월 21일에는 고시가 바뀌었고요. 1월 28일에는 교육부가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에는 학생부 훈령도 바뀌었어요. 자, 벌써 정리가 잘 안 되시죠?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손댄 게 5번입니다. 고쳤다가 다시 설명했다가 또 바꿨다가 다시 안내했습니다. 거의 스마트폰 업데이트가 계속 뜨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앱 업데이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 입시와 연결된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부모님들 이런 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이거 따라하다 죽겠다. 그쵸?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어요. 이건 축구 경기 중간에 갑자기 심판이 와서 말하는 겁니다. 자, 후반전부터 오프사이드 룰 조금 바뀝니다. 선수들은 이미 뛰고 있는데 경기 중간에 룰이 바뀌는 거예요. 문제는 그 경기 결과가 우리 아이 입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제도가 이렇게 자주 바뀐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아직 자리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리 잡히지 않은 제도 안에서 우리 아이가 입시를 치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두가 헷갈린다는 겁니다. 옆집 엄마도 헷갈리고요. 학원 선생님도 헷갈리고 심지어 학교 선생님도 이거 어떻게 적용하라는 거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헷갈릴 때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모든 게 명확할 때는 차이가 크게 안 나요.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 같이 헷갈리는 상황에서는 정확히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한 상황에서 학부모님이 진짜 알고 계셔야 할 것만 추려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것도 카더라가 아니라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을 직접 펼쳐가면서 볼 거예요. 같이 볼 문서는 이거예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와 제25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입니다. 이름만 보면 벌써 좀 복잡하죠? 그런데 오늘 이걸 법 공부하듯이 볼 건 아니에요.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이 제도가 어디서 출발하는지를 볼 겁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과목 이수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는 학생부에 무엇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볼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과목은 어떻게 듣게 되는지, 학생부에는 어떻게 남게 되는지, 오늘은 이 두 흐름을 원문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이번 변화의 진짜 핵심, 왜 우리 아이가 500자 안에 자기 이야기를 담을 줄 알아야 하는지까지 같이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제 법령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머리 아파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법 공부하자는 게 아닙니다. 고교학점제가 어디서 출발했고 지금 무엇이 바뀌었는지 위치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기사도 많고 교육부 발표도 많고 학교 안내문도 많습니다. 근데 이걸 다 섞어서 보면 더 헷갈려요. 그래서 오늘은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기사 말고 안내문 말고 카더라 말고 법령 원문에서 일단 직접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 화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인데요. 검색창에 초중등교육법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이렇게 법령 검색 결과가 뜨죠. 초중등교육법 법률은 제21,078호, 공포일자는 2025년 11월 11일, 시행은 2026년 3월 1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봐야 될 가장 위에 있는 법이에요. 고교학점제든 학생부든 결국 이 법률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개의 조문만 같이 볼게요. 먼저 제23조 교육과정입니다.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자,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 큰 기준을 정하는 곳이 국가교육위원회라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교육부 장관이 정했지만 지금은 국가교육위원회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볼 교육과정 고시도 교육부 고시가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 고시예요. 이 부분을 한번 짚어주시면 다음 단계가 훨씬 이해하기 쉬워지실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제25조 학교생활 기록입니다.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학생 지도 및 상급 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자, 문장이 좀 길죠. 그런데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가 학생을 그냥 시험 점수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수업 태도는 어땠는지, 활동은 어떻게 했는지, 성장한 부분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보고 기록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어디에 쓰이느냐? 학생 지도에 쓰이고요. 나중에 상급 학교, 그러니까 대학이나 다음 학교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생부의 법적 근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학생부가 학교에서 임의로 쓰는 메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중등교육법 제25조가 학생부의 법적 근거이고요. 그 아래에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있으면서 다시 그 세부 작성 기준을 정한 문서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즉 교육부 훈령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서 출발해서 국가교육위원회 고시로 이어지는 거고요. 학생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서 출발해서 교육부 훈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출발점부터 길이 두 갈래로 나뉘는 겁니다. 한쪽은 우리 아이가 무슨 과목을 어떻게 듣느냐의 문제고요. 다른 한쪽은 그 과정이 학생부에 어떻게 기록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그림을 머리에 한번 그려놓고 가시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 훨씬 덜 헷갈리실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갈래 교육과정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은 고시 주관이 어디였죠? 국가교육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기 법령 자료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그럼 여기 나와 있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과정 일부 개정 고시 안내. 이걸 눌러보시면 1월 21일, 올해 1월 21일에 국가교육위원회가 고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에 이런 보도자료를 냈어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대책 발표, 이런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한다. 이게 첫 번째죠. 뒤에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 겁니다. 그래서 미이수 학생의 학점 취득 기회를 마련한다. 세 번째는 학생의 과목 선택 기회를 확대한다. 이런 보도자료를 1월 28일에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럼 이 보도자료를 한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선택 과목을 아이들이 들으면요. 수업 일수도 채워야 되고 점수도 너무 낮으면 안 됐어요. 학업 성취율도 40% 이상 받아야 됐죠. 이걸 둘 다 충족해야 이수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선택 과목의 경우 만약에 학업 성취도가 좀 낮더라도 수업에 제대로 나왔다면 일단 들은 걸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바뀐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선택 과목은 출석 기준만 채우면 이수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시험 점수가 낮다고 미이수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모든 과목이 다 이렇게 바뀐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이들이 다 같이 듣는 과목들이 있죠.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우리는 이런 기본 과목들을 공통 과목이라고 하죠. 공통 과목은 그대로예요. 출석도 보고요. 점수도 봅니다. 수업에 제대로 나왔니? 이것도 보고요. 어느 정도 이해했니? 이것도 본다는 거예요.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율도 40% 이상 맞춰야 되고요. 출석률도 3분의 2 이상 출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이들이 자기의 진로나 관심에 맞춰서 골라 듣는 과목들이 있죠. 그게 선택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 근데 이번에 바뀐 거는 선택 과목 쪽이라는 거예요. 선택 과목은 일단 수업에 제대로 나왔다면 일단 이 과목은 들었다라고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 말이요. 공부를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성취도는 학생부에 당연히 남죠. 그리고 선택 과목도 거의 대부분 등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학부모님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게 하나 남아있어요. 그렇게 들은 과목과 활동이 학생부에 어떻게 기록되느냐. 이제 두 번째 갈래 학생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요. 2026년 학생부 기재 요령이라고 치면요.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 포털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2026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이라는 공지사항의 게시판이 보입니다.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 돼요.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고등학교를 누르시면 되겠죠. 그러면 PDF로 보기, 다운로드하기 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이런 화면들이 보일 거고요. 저희가 여기서 볼 내용은 학생부에
입력 가능 최대 글자 수가 줄었다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지금 현재 진로활동 특기사항은 최대 글자 수가 지금 500자인 거 보이시죠? 그리고 공통과목은 1, 2학기 합산 500자인 거 보이시죠? 그리고 행동특성 종합의견이 300자인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원래는요, 행동특성 종합의견은 기존 글자 수가 원래는 500자였어요. 500자. 그러다가 이번에 200자가 감소해서 300자로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진로활동 영역은 원래는 700자까지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200자가 감소해서 500자를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원래 공통과목 세특은요, 연간 1000자였어요, 원래. 그러다가 연간 500자로 500자가 감소가 된 겁니다. 500자면요, 카톡의 긴 메시지 하나 정도예요. 이 안에 우리 아이가 1년 동안 무엇을 했고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평범한 활동은 흐려지고요. 선명한 활동만 남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글자 수가 줄었다는 건 기록이 덜 중요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짧아졌기 때문에 더 또렷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앞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에서 발표된 것처럼 공통과목 세특도 1, 2학기 합산 최대 500자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학기당 500자씩 합산하면 1년에 1000자였지만 이제 어때요? 1년에 500자입니다. 자, 정리해볼게요. 행동특성 종합의견 담임선생님이 써주시는 부분은 300자고요. 진로활동은 500자고요. 공통과목 세특은 연간 500자입니다. 우리 아이의 1년이 학생부에 담길 공간 자체가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즉 세특은 모든 교과군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과목은 선생님이 세특을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무 때나 안 쓰는 건 아닙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학생이 해당 과목 수업에 대부분 참여하지 않아서 선생님이 특별히 써줄 만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수업에 이름만 올려놓고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기록으로 남길 내용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학생부는요, 선생님이 만들어주는 소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없는 내용을 만들어서 써주는 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수업 안에서 보여준 것, 활동 안에서 드러난 것, 그 과정에서 확인된 것을 기록하는 문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당연히 지금도 그렇지만 수업을 들었다만으로는 부족해요. 수업 안에서 우리 아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태도로 참여를 했는지, 어떤 생각을 보여줬는지가 훨씬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학생부 쪽 변화였어요.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변화가 고1, 고2 그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님께 어떤 의미냐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부 안 해도 학점 따는 거 아니야? 이 오해부터 풀어야 돼요. 선택 과목에서 학업 성취율 기준이 빠졌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 출석 일수만 채우면 되는 거 아니야? 점수 낮아도 상관없는 거야? 공부 안 해도 학점을 받는다는 거야? 아닙니다. 이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선택 과목에서는 수업을 들은 걸로 일단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것이지 성적이 사라졌던 뜻이 아니에요. 등급과 성취도는 학생부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는요, 공부를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진로에 맞는 과목을 조금 더 도전해 볼 수 있게 됐다.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는 어려운 선택 과목을 골랐다가 학업 성취율 40%를 못 넘기면 미이수가 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는 부담이 컸는데요. 이제는 그 부담이 조금 줄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학생부 글자 수가 줄었습니다. 이 글자 수가 줄었다는 건요, 생각보다 크게 작용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300자, 진로활동 500자, 공통과목 세특도 1년 합산 500자입니다. 글자 수가 줄었다는 건 기록이 덜 중요해졌다는 뜻이 아니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짧아졌기 때문에 더 또렷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변화에서는 단순히 선택 과목 이수가 쉬워졌다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선택 과목의 이수 기준은 조금 완화됐지만 성취도와 등급은 남고 세특은 더 중요해지고요. 학생부에 쓸 수 있는 공간은 줄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건 하나예요. 그냥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진로와 연결된 활동을 분명하게 남기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는 뭘 해야 될까요? 학부모는 뭘 봐줘야 될까요? 복잡하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확인하셔야 될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아이의 선택 과목 조합을 다시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이번 변화로 선택 과목의 부담이 조금 줄어든 건 맞아요. 예전에는 어려운 과목 골랐다가 점수가 너무 낮으면 미이수가 될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과목이 내 진로에는 맞는데 너무 어려우면 어떡하지? 괜히 골랐다가 불리해지는 거 아니야? 그냥 안전한 과목을 듣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부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택 과목에서 출석 기준을 채우면 이수로 인정이 되죠. 그러니까 진로에 맞는 과목을 조금 더 도전해볼 여지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도전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과목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게 아이의 진로와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 과목을 고를 때도 이제는 단순히 점수 잘 나오는 과목이 뭐야?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요. 물론 성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봐야 돼요. 이 과목이 아이의 관심 분야와 맞는지, 앞으로의 진로와 연결이 되는지, 수업 안에서 수행평가나 이런 세특으로 남길 만한 활동이 가능한지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출석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선택 과목에서 학업 성취율 기준이 빠졌다고 했죠. 그런데 그 말은 반대로 보면 출석이 훨씬 중요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학들이 아이들 학생부를 볼 때요, 출석이란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게 학업 태도와도 연결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3년 개근의 가치가 있다는 점은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부의 밀도를 좀 챙겨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학생부의 글자 수가 줄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학생을 기록할 수 있는 공간도 줄어든 겁니다. 공간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느냐? 평범한 활동은 잘 안 남습니다. 흔한 표현도 묻히죠. 대신 선명한 활동들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수업에 성실히 참여함, 발표 활동을 열심히 수행함, 진로 탐색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물론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흔하죠.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반대로 이런 내용은 달라요. 왜 이 주제에 관심을 가졌는지, 어떤 자료를 찾아봤는지, 수업 내용과 자기 진로를 어떻게 연결했는지, 처음 생각이 활동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게 남으면요. 학생이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또 많이들 물어보세요. 선생님, 그럼 우리 아이는 앞으로 뭘 준비해야 하나요? 저는 답이 그렇게 복잡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크게 3가지를 길러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보고서 작성력이에요. 예를 들어 보고서를 쓰게 되는 수행평가가 있을 때는 보고서는 그냥 활동을 요약하는 글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약하죠. 좋은 보고서에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어떤 점이 아쉬울까?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야 됩니다. 분석하고 비판해보고 대안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해본 학생은 세특이 짧아져도 다릅니다. 짧은 문장 안에서도 생각의 깊이가 드러나거든요. 그 다음은 주제의 흐름을 이어가는 힘입니다. 고등학교 활동은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약합니다. 1학년 때는 환경에 관심이 있다고 했다가 2학년 때 갑자기 경영으로 갔다가 또 다른 활동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흐름이 잘 안 보이죠. 물론 관심사가 바뀔 수는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 변화에도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졌고 그걸 공부하다 보니 어떤 질문이 생겼고 그 질문이 다음 과목이나 다음 활동으로 이어졌다. 이 흐름이 보이면 학생부가 훨씬 탄탄해져요. 예를 들어서 통합사회 시간에 지역격차 문제를 공부했어요. 거기서 관심이 생겨서 경제 과목에서 소득 불평등을 탐구했습니다. 이후 진로 활동에서는 교육 격차나 복지 정책으로 연결했어요. 이렇게 이어지면 단순한 활동 나열이 아니라 아이의 관심이 깊어지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은 탐구를 깊게 만드는 힘입니다. 활동에 참여했다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활동을 하면서 생각이 어떻게 발전했느냐예요. 처음 질문은 단순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되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여기서 자료를 찾아보고 수업 내용과 연결해보고 보고서를 써보고 발표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단순한 궁금증이 조금 더 깊은 탐구로 바뀌죠. 이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야 됩니다. 수업 중에 발표 1번, 과제 1편, 수행평가, 독서 1권, 탐구활동 하나 이런 것들이 따로 보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흔적들이 모여서 학생부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결국 답은 활동을 무작정 많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의미 있는 활동을 단단하게 남겨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교학점제와 직접 연결되는 법령을 같이 봤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와 제25조도 봤고요. 국가교육위원회 고시도 확인을 했고요. 교육부 훈령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 번 바뀐 내용 중에서 지금 꼭 아셔야 될 부분만 추려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제도는 앞으로도 또 바뀔 수 있어요. 솔직히 한두 번 더 손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결국 학생부에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선택했고 그 선택을 어떻게 공부했는가 이겁니다. 500자 안에서도요. 진짜 생각의 깊이는 드러나요.
많이 했느냐보다 얼마나 깊이 생각했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요, 과목 선택도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되고 출석도 가볍게 보면 안 되고요. 수업 안에서 남길 수 있는 활동의 흔적도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선택 과목 이수 기준은 조금 편해졌지만 학생부 경쟁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지금 자녀가 몇 학년인지, 그리고 선택 과목, 세특,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가장 고민되는 지점이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그 댓글들을 모아서 다음번 영상에서는 또 같이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롤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